이거 쓰시는 분이 있나요? 민법 교수님이요? 계룡 교수님? 아, 쓰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 169쪽 손해배상 및 보증 설정 의무로 들어갑니다.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이에요. 자, 이 부분은 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인데 법제 30조가 실려 있으니까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30조 제1항이에요. 개업공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행위의 밑줄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밑줄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재산상 손해의 밑줄이고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말미에 쓰죠. 아예 과실 책임. 30조 1항은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자, 30조 제2항입니다.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자, 밑줄이에요.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밑줄 긋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재산상 손해 밑줄입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말미에 가로 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합니다. 여기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에요. 사무소 제공 손해배상 책임은. 자, 3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밑줄이에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 규정에 따른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증보험 밑줄, 공제 밑줄, 공탁을 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그럼 손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라는 얘기죠. 이건 의무의 선택이에요, 지금? 의무입니다.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있어야 할 게, 우리 법 지금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핀 경우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지금 규정을 뒀잖아요. 30조 1항과 2항에서. 그러면 우리 공인인증서법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개공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중개 의뢰인에 손해 입혔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은 지겠죠. 그때는 그 근거법이 뭐가 되냐면 민법이 될 거예요. 민법 우리 750조에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도 됩니다. 근데 왜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개공한테 발생이 된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증설정기관이 있죠. 여기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히면 우리 법이 민법보다는 먼저 적용돼요. 이것을 우리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는 우리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공은 부담해요. 그렇다면 우리 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그 보조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제3자입니다. 제3자에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공이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원은 소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업무를 보조하는 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개공이나 그 보조원에 한한다는 게 우리 판례에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대전제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입혀야 돼요. 중개 행위를 하다가. 그다음에 고의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고의과실을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라고 공부했죠. 이걸 귀책사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의란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 이게 고의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그렇게 공부합니다. 말 참 어렵게 하죠. 쉽게 얘기하면 고의가 무슨 뜻이에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했다는 얘기죠. 일부러 했다는 얘기고, 과실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과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이를 모르는 심리 상태.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예요? 실수로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또는 실수로 그러면 손해 입혔다. 이걸 그래서 귀책사유라고 부르고,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실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법 30조 1항은 개업공사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책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30조 제2항이에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제공했대요.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예로 A의 중개사무소인데 이 사무소에서 갑을 간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개했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당사자가 손해 있게 되면 너 책임져라, 바로 이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다른 사람을 무등록업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에게 사무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여기서 이제 중개했다가 거래했다가 손해 입게 되면 얘는 도망가죠.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소 제공, 네가 신뢰를 제공했으니까 결국은 네가 책임져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 다른 사람은 무등록업자뿐만 아니고 지금은요, 인근 개공이라든가 이 A를 지휘한 나머지자들이 거래시켰다. 그랬다가 사고 나면 A 책임져라, 이거예요. 왜? 타이틀을 제공했으니까. 이 사무소에 거래했다는 신뢰를 제공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이 A에게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죠. 단지 사무소를 제공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전제는 중개행위를 갖다가 손에 입혀야 돼요. 그럼 중개행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다음 순환서부터는 이제 중개행위 관련 판례를 우리가 들여다볼 건데, 이 중개행위 관련 판례 보면요, 대단히 넓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가 중개행위였죠.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해서 조금만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보다는 이쪽의 손해배상에서의 중개행위를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경매 행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다가 손해 입혔어요. 그럼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는 경매 행위는 분명히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맞잖아요? 권리 분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중개 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순환서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를 입혔는데 우리 법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사법에 의해서는 우리 개공은 재산상 손해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고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실무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뭐라고 그래요? 위자료. 이게 위자료 아닙니까? 그럼 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공인사법은 책임이 없는 거죠, 지금.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중개 분야의 민법이 부충적으로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됩니다. 우리 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지만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규정이 부충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까지 입은 이 당사자는 민법에 따라 개공한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니까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우리 개공은 부담을 하게 되죠. 전손해배상이에요. 전손해배상이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됐는데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밀면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증을 설정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그럼 나머지 이제 기타 내용으로서 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순환 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하는 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당연히 이 성립 요건을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인데 이건 참고해 두세요. 소멸시효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 청구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청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단기 3년, 장기 10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고 불법행위 시점, 이때부터는 이제 10년 내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 규정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증을 설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제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관련 판례가 우리 교재에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설명이 쭉 돼 있고, 이제 보증 설정 제도 173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 기본 조문 30조 제3항은 읽어봤으니까 보증 설정 시기는 대전제 알고 있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근데 우리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이었죠.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하는 거죠. 이거는 설치 신고 전이었어요. 근데 대전제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을 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설정의 방법은 우리 이것도 들어봤어요. 이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이 공제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만 인정한다고요?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그럼 우체국 공제, 농협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공탁은 이거는 법원에 가서 예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갑니다. 이 보증보험과 공제는 성격이 같아요. 현재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고요. 둘이 성격이 같습니다. 일단은 공탁은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어요. 천천히 하면 되고요.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하는데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설정 금액이잖아요. 설정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은 2억 이상이죠. 개인은 1억 이상이에요. 다음에 분사함수를 법인이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합니다. 다음에 지역농협은 현재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재와 틀리죠. 설정 금액. 설정 금액이 지금 현재 교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174쪽에 지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주의를 해 주시는데, 법인이 아닌 경우는 지금 2억으로 되어 있죠. 법인인 경우는 4억으로 되어 있죠. 분사함수 2억 이상 추가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특수법인 2천만 원 되어 있죠. 지금 이거 모두 입법예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옆에다가 설정명 옆에다가 현재 입법예고라 해놓고 조그맣게 숫자를 써놓으세요. 법인이 아닌 경우는 얼마라고요? 1자를 써놓으면 되죠. 2자 위에다가. 현재는 1억 이상이에요.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지금 4억으로 돼 있죠. 4자 위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2라고 써야 되고, 분사함수는 둘 때마다 얼마? 1억 이상 추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농협 있잖아요. 현재 1,000만 원 돼 있죠, 이거. 현재. 그래서 이게 2배로 지금 올리겠다. 그래서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책이 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입법예고대로 안 쓰려다가 곧 정오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개정을 지금 현재 하겠다.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만 해놓고. 그러니까 싹 지워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 입법예고 사항이고 현재 절반으로 돼 있다. 현재는. 이해하셨죠? 예, 혼선을 빚게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설정 금액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잠깐 연습하죠. 분사함수 현재 1억 이상 둘 때마다 추가라고 그랬죠? 이거 엄청 잘 묻는데. 그러면 그 분사함수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4개소를 두고 있다. 4개소. 그럼 이 법인은 최소 보증금액 얼마 돼야 돼요? 6억 돼야 되죠. 주된 사함수 2억에다가 분사함수 4개소면 4억 추가죠,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6억.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설정하도록 한 이유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된 사함수 2억에 분사함수 세하고 났다. 그러면 일단은 이 법인은 토탈 6억 갖고 지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설정한다. 1억 이상을. 그 점 이해하시고. 지역농협은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봐준 이유가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옛날에 농지가 싸서 이제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역농협은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그러면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죠.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대표주자가 지역농협이에요. 그럼 특례 규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 나왔어요. 이제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되고요. 임원 중에 공인인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고 임원이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특례고, 두 번째 특례가 뭐였냐면 우리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함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분사함수의 책임자,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사여야 되잖아요. 근데 특수법인의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특례. 세 번째 특례가 이거예요. 지역농협 협동조합은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된다고요? 1,0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 법상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3가지가 이거예요. 이거 고맙게도 생각보다 엄청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감을 딱 잡아두세요.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 그럼 참고로 지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서울보증보험에 1억을 가입합니다. 그럼 연간 내야 되는 수수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1만 원. 11만 원 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협회, 공제 1억을 가입했다. 그럼 공제에 가입하면 얼마 낸다고요? 19만 8천 원 낸다고 그랬죠? 거의 20만 원 돈을 냅니다. 2천 원 빠진 20만 원 돈을 내고, 근데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회원가입이 있다고 그랬죠? 최초 회원가입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제 처음 개업해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70만 원 돈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최초 회원가입비는 평생 한 번만 딱 내요. 내가 폐업을 한 다음에 다시 재등록을 하면서 공제에 가입하잖아요. 그때는 최초 회원가입비 안 냅니다. 그래서 공제가 지금 현재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는 공제를 추천한다고 그랬죠. 일로 가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증을 내줘요. 그래야.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요. 그럼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실무적으로 보증의 변경은 있을 일이 거의 없죠. 보증의 변경이라는 것은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다가 공제로 바꾸는 겁니다. 보증의 변경이 일어나고 있죠. 공제에 들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변경이고요. 공제에 들었다가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공탁을 했다가 공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공탁을 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보증금 들었다가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의 변경이다. 그럼 기술적으로 보증을 변경 코스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보증의 변경이란 말, 이거는 법문을 잠깐 좀 읽어드립니다. 영제 25조가 있죠. 교재 175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 밑줄 그으세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춰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보증의 변경 방법이었고,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항.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기간이 만료의 밑줄이에요. 이때는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밑줄이에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증의 변경, 기간 만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재설정에 대한 부분을 조문을 읽어봤는데,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과청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7일서부터 다음에 12월 7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6월 7일 날 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공제로 바꾸래요. 그러면 공제로 지금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보증보험을 해지를 하고 공제에 가입하여 변경 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공제에 들어가고 변경 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증이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험에 대비하니까 보증의 변경이란 말이 뜨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보증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재설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언제까지 하면 되냐? 기간 만료가 뜨면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공탁은 계속 예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기간 만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제기간이 12월 7일 날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한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다만 참고로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빨간 날이면 다음 날 납부해도 체납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보증은 체납이에요.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일이 빨간 날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 까만 날에 다시 설정한 신고 들어가야 돼요.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증의 기간 만료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시면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